자, 65쪽에 그 철거 계곡장까지 한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철거 계곡장 밑으로 보세요. 어머니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공간이 드러나는데요. 뭐와 뭐일까요? 대조적인 공간. 자, 벽돌 공장의 굴뚝. 이거는 산업화의 상징이죠. 극단적인 산물이죠. 산업화의 산물. 산업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협소한 또 뭐가 있지? 이 집에? 공간마루. 공간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벽돌 공장의 굴뚝 그림자가 마치 이 난쟁이 일가가 사는 이 집을 압도하는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죠. 그 산업화가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데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어떻게 산업화됐냐 하는 걸 들여다보면 산업화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뭐 도시가 발달하고 뭐 기술이 뭐 모이고 그런 건 좋은데 대부분 그 국가의 한 나라의 그 재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보통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죠. 공장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윤을 벌어들이는 이치는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산업화가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이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는 산업화의 산물 또는 산업화된 사회를 가리킨다면 형편없이 작고 초라한 이 난쟁이 일가가 사는 공간은 굉장히 그 대조적인 느낌을 주죠. 자, 어머니의 절망스러운 감정은 어디서 드러나나요?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절망감이 보이죠. 절망감. 자, 이들은 모두 어디로 몰려갔어요? 동사무소 요즘에는 이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곳인데, 자, 주민센터에 자 누가 있었나요? 주민들이 몰려가 있었죠. 왜? 철거 계획장을 받고 나서 이제 아파트 입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죠. 철거 계획장은 사실은 거의 경고장에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며칠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이제 집이 철거당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만과 의문과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그만 만지면 안 될까? 나 지금 녹화 중이라서. 소리 그만. 자, 그래서 동사무소를 몰려가서 서로 이제 묻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자, 이주 보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이주 보조금은? 아파트 입주권은? 그렇지. 조건부야. 입주권을 포기해야 이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양자택일이었어. 동사무소 주인은 뭐가 됐다? 시장바닥. 왜? 누가 섞였어? 주민과? 그렇죠. 주민과 거간꾼이에요. 여러분, 주민은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간꾼은 누구죠? 거간꾼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브로커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훈장 붙여서 이윤을 남겨먹는 사람이죠. 거기 나와 있어요. 거간꾼. 읽어보자. 사고 파는 시작. 이 사람은 여기 왜 왔을까?
입주권을 싸게 사잖아 지금. 나중에 아파트 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지 입주권은.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주 시기에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평짜리가 뭐 6억이야. 근데 이 입주권은 얼마만 인정해줘? 뭐 1억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 주민들은 이 자기 집이 헐리는 대신에 1억어치의 이제 표차를 얻었어 입주권을. 근데 진짜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얼마를 더 채워 넣어야 돼? 5억을 채워 넣어야 돼요. 3년, 4년에 걸쳐 재개발되는 아파트 올라가는 그 시간 3년 동안 뭐 매달 얼마씩 낸다든가 매달 얼마씩 내다가 이제 마지막 입주 시기에 한 2억쯤 이제 한꺼번에 돈을 내서 6억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난쟁이 일가 같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가족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거간꾼들이 몰려들어서 이 거간꾼들은 부자예요. 부동산 업자들입니다. 수억씩 있어요. 어떻게? 입주권을 몇 장씩 사들여서 뭐 이러는 거지. 이제 입주민들, 원주민들한테 그게 뭐 입주권이 1억이면 내가 뭐 한 500만 원 붙여서 사겠다. 그래서 1억 500만 원, 뭐 1억 1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산 다음에 이거 갖다 부자들한테 또 얼마에 파는 거야. 얼마에 뭐 예를 들어 뭐 1억 5천이나 2억에 팔았어. 그럼 이 거간꾼은 중간에서 이문을 남길 수가 있죠. 4천이고 5천이고. 어? 그래서 근데 그 부자들은 또 어떻게 왜 또 사는 거야? 나중에 6억 내고 들어갈 아파트인데 벌써 2억에 대해서 이걸 입주권을 얻었잖아요. 2억에 사고 3억에 사서 벌써 이제 싼 값에 어쨌든 이 어떤 만들었다고요. 자기 집을.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거간꾼들이 중간에 몰려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간꾼들의 속셈이 여러분 곱게 보이나요? 여기 모인 원 주민들은 지금 내일 모레면 집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싸게 입주권을 뺏으려는 계획인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검정색 승용차예요. 검정색 승용차.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거간꾼인데 양복 입은 신사가 거기서 이제 도사리고 있다가 영희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우는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뭐 이런 문장이 하나 곁들여진 거고. 자, 알고 보니 이 주민센터, 이 동사무소에는 뭐 아버지도 있었고, 영수도 있었고, 영호도 있었고, 영희도 있었네. 그죠? 다 몰려왔죠. 어머니 빼고. 자,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자, 이건 이제 다소 흥분했을 때 뭐 상기되는 건데, 자기는 어려서 잘 알 수 없지만, 뭔가 자기 가족이 또는 가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당황하고, 이제 어떤 그런 그 놀라서 한 그 상기돼 있었다예요. 기쁠 때만 상기되는 게 아니죠. 자,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아니나 달라 우리를 둘러싸고 뭐라 그래? 돈을 좀 얹어줄 테니까 입주권을 팔아라라고 꼬시고 있죠. 자,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네요.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책을 읽고 독서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과 맞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무신경한 태도죠. 무신경한 태도다. 사실적으로 이걸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사실적 아니 무슨 가장이 이렇게 무책임해 이럴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장면을 삽입하는 어떤 그 작가의 의도. 아버지는 무신경하고 그런 아버지는 사실은 지쳐 있어서 주변 돌아가는 상황에 다소 무책임하고 무신경하게 보이는 이런 가장을 등장시켰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아버지는 평생 무책임한 거는 아니었어.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사실 누구한테 받은 거냐면 책은 지섭이라는 청년에게 가난한 집 출신의 그 지섭이라는 청년 남의 집에 이제 그 입주 과외를 하고 있는 옛날에는 이제 그 가난한 청년들이 남의 집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과외를 해줬어요. 입주 과외 돈 안 받고 먹고 자고 해줬으니까. 근데 이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지식인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아버지랑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한테 책을 빌려줍니다. 책 제목은 약간 당황스러워. 1만 년 후의 세계입니다. 1만 년 후의 세계.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건데 딱 봐도 너무 먼 시간대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간 현실감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상황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룬 그런 책이겠죠. 갸우뚱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자,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난쟁이가 간다. 자, 어떠한 시선이야? 대상에 대해서? 난쟁이가 간다. 여러분, 우리 아빠가 난쟁인데 우리 아빠가 지나간다고 사람들 손가락 들면 난쟁이가 간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정작 난쟁이 김부리 씨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겠지만 너무 여러 번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가족의 입장에서 또 제3자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죠. 차별적인 난쟁이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어떤 태도, 시선,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자, 그 다음 어머니는부터의 이 장면이 바로 왼쪽에 있는 사파 그림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어머니가 뭐 하고 있나요? 어머니가 뭘 떼고 있죠? 뭘 떼고 있나요? 알루미늄 표창. 자, 지금까지 철거 개보장이 문제였다면 이제부터는 알루미늄 표창을 좀 다뤄봅시다. 이게 뭐예요? 여기 뭐 써 있대요? 밑에 줄? 그렇지. 봐봐. 무허가 건물 번호가 되었대. 그럼 지금 이 집은 무슨 무허가 건물이지? 그러면은 주소지에 등록이 안 된 건물이라는 거야. 우편배달부가 와도 이 집은 그동안 뭐 이렇게 편지 넣어줄 수 없는 그런 무허가 건물이었지. 근데 오늘은 번호가 생겼어. 왜? 동사무소에 달아주고 갔어. 철거 대상 건물이라는 표식이지. 근데 어머니는 왜 이걸 소중하게 떼었을까? 어머니는 이거를 식칼로 고이 뜯어요, 이거를. 뜯어야 돼. 왜? 입주권을 얻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 여기다가 이제 등본이랑 뭐랑 서류 해가지고 내면은 아, 철거민이구나 하고서 이제 그쪽에서 입주권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25줄에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 너무 소중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러면 복잡한 심정이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어떤 복잡한 심경이 있을까? 아니 진짜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입주권도 못 얻잖아 그나마. 그러니까는 소중하기도 해. 근데 어때? 이거는 곧 무슨 표식이야?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알림장이잖아요. 그죠? 메시지죠. 경고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씁쓸하고 마음 아픈 우리 가족이 이제 이사 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그런 존재죠. 복잡한 심경이겠죠. 손바닥에 놓인 표처를 바라보며. 그리고 너희들이 놀게 되지 않았어도 나는 걱정 안 했을 거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누구야?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왜 놀고 있을까? 공장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났어. 노사 분쟁. 노사간에. 그래가지고 노사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회사에서 거의 잘린 상태인 거예요. 공장에서. 공장이 문을 이제 닫았어. 이 공장과 관련한 얘기는 이제 연작 소설 중에 다른 편에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뭐 30분밖에 주지 않고 밥을 10분 동안 반드시 먹어야 되고 나머지 20분 동안 열심히 공차기 일을 해야지 돼요. 공차기 놀이가 의무야. 배다 꺼지겠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바깥에 선전할 때 우리 공장 사장님은 그 사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터 장소를 제공하고 운동을 시킨다고 이런 홍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노동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밥은 10분 동안 먹고 20분 동안 계속 그 공터에서 운동해야 돼. 공차게 놀아야 돼. 굉장히 이상하죠. 약간 극단적이고 뭔가 상징적인 얘기긴 하는데 70년대, 80년대 공장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어떤 개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더 많은 일감을 주면서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 야근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 생산량은 늘리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공장이 돈을 많이 벌면 너희 임금도 올려줄게라는 장밋빛 약속을 하지만 그건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노사 분규를 시작하죠. 조건을 내걸고 우리를 임금을 올려달라 이러면서. 그리고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연대해가지고 공장에서 물러나는 거잖아. 일을 안 해야지. 그지? 그러면 나중에 이 공장 사장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법적으로 소송을 합니다. 뭘 갖고 소송할 수 있을까? 일하지 않아서 공장이 그 입은 손해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이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직 뭐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규가 점점 커지고 이거에 이제 그 가장 그 끝판왕이 쌍용 자동차 사건이죠. 쌍용차 사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2010년대쯤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바로 이겁니다.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소송을 해서 복직도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해서 회사가 입은 수십억 원의 피해를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한 거죠. 쌍용 자동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그 여파는 너무 커서요. 그 공장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서 거의 30명 정도가 자살했어요. 줄줄이. 이게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실직했을 때 그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노동자들을 괴롭힐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난이고 재앙이었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관련된 사건이 2010년대 전후에서 일어났는데 그거를 소재로 쓴 책이 소설책이 있어요. 장강용 씨 요즘 TV에 많이 나와요, 이 사람. 소설가가 쓴 살아있는 자들, 산 자들이에요. 반대 죽은 자들이죠. 공장이 어떤 식으로 악랄하게 이 사람들 해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냐면 해고된 사람 중에 일부를 다시 재고용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럼 어디서 싸움이 벌어지냐면 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싸움이 아니고 다시 고용된 사람들과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분열시켜서 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산자들이란 소설을 읽어봤으면 선생님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연관돼서 선생님이 소설 하나 제공했고요. 알루미늄 표찰 얘기 한번 했고 이 자식들이 이 가정에 지금 수입이 없다. 그것까지 얘기했고요. 68쪽 가볼까요? 68쪽 가면 대화체로 글이 이루어져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영호의 대사와 아버지의 대사를 분리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영호의 대사만 한번 골라볼까요? 영호. 첫 번째 대사가 살기 널파라. 그 다음 아파트로도 안 가. 그 다음 사는 거야. 우리 집이야. 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영어의 아주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 집에서 누구보다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 상황과 이 상황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는 영어죠. 맨 마지막 대사는 뭐였지, 영어? 맨 밑에 있어. 어떤 놈이든 집을 홀러 오는 놈은 악당이야, 악당.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막 이러면서 영어가. 가만 놔두지 않기는 어떻게 돼?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아버지가 갖고 있어. 자, 아버지 보세요. 첫 번째 대사. 그 위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부터 이제 시작이야. 한 달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 사람들이? 영호처럼 얘기했지. 여기 그냥 사는 거야. 우리 집이야. 이러면서 막. 아, 이사 가기는 어딜 가? 이랬는데. 철거 계곡장이 딱 나왔잖아.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하죠. 아버지가. 자, 아버지는 영호와는 달리 얘긴 그걸로 끝났어. 체념하고 있어. 얼핏 누군가의 눈에는 무책임한 아버지로 보일 수 있겠으나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빨리 체념할 수 있었지? 지쳤어.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옆에 쪽날개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어. 그러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한 개인이 맞서 싸워봤자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영호는 알고 있죠. 그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작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원 주민이고 그건 우리더러 들어가 살으라는 아파트 입주권인데 정작 이 주민들은 들어가 살 수가 없고 부자들이 칸을 채우겠죠. 아파트를. 그죠? 자,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돈이 있어야 그 아파트를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죠. 자, 아버지의 마지막 대사 뭔가요? 그들 옆엔 그렇지, 법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들은 누구야, 얘들아? 그들은 누군가요? 그렇죠? 여기 소위 여기 원주민 아니죠. 여기 철거민 아니죠. 그죠? 소위 가진 자, 강자, 돈 있는 사람들. 법은 누구를 옹호한다? 이 사람 법은 원래 뭐 약자를 옹호하고 뭐 약자의 버팀목이 되네. 그죠? 근데 법은 실제 어떻게 작동한다? 가진 자 중심으로 이들이 더 유리해질 수 있도록 법은 약자들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준 적이 없다 이거지.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어. 자, 바로 이게 뭐예요? 법의 부조리함, 법의 내혹성 이런 거죠. 어쩜 그렇게 잘도 약자들로부터 잘도 뺏어가는지. 여러분 부조리한 게 뭔가요? 부조리한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 여러분 부조리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물어볼게. 어린 여러분도 알 수 있죠. 자 사람의 목숨과 돈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죠?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의 목숨과 돈 없는 노동자의 목숨 그 값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회의원의 목숨값과 돈 없는 저 노동자의 목숨값은 다른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느 사이에 여러분도 사회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실제 생활에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자는 게 아니라 얼마 전 지난 겨울에 그 현대건설 사건이 있었죠. 그 아파트 무너지는 거 봤어요? 짓다가 무너지는 거? 그게 왜 무너졌죠? 아파트 그 재료값도 너무 많이 뺐어. 철근 이런 거 너무 많이 뺐고, 그지? 약하게 지었고, 겨울이니까 아파트를 충분히 아래층부터 말려가면서 천천히 지어야 돼요. 밑에가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젖은 상태로 시멘트가 올라가면 위에가 휘청이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을 짓나요? 초고층 건물이었어. 그것도 30 몇 층, 40 몇 층짜리 아파트들인데 동별로 경쟁을 세운 거예요.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어떻게 되겠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건물이 막 올라가죠. 입주도 전에 하나가 무너졌죠. 그래서 노동자가 죽었죠. 이 기업은, 이 건설사는 왜 이랬을까?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 들어가는 돈이 적어져요. 철근을 많이 빼야 돈이 많이 남아요. 건축 재료 중에 비싼 게 철근인가 봐요.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 나중에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어. 못 모르고. 어떻게 됐을까?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여러분 아까 대답했죠? 돈과 사람 목숨 어떤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우리도 10대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죠? 이때 대답이 그거예요. 부조리하게도 사람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이나 돈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죠? 이게 부조리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현실이. 이럴 때 부조리하다고 말해요. 자, 이런 가족들 간의 비극적인 대화 끝에 영희가 울고 있어요. 그죠? 영희가 우니까 영수가 듣기가 싫었나 봐. 어떻게? 소리내지 말고 울어. 소리내지 말고 어떻게 울어? 그래서 풀밭으로 끌고 갑니다.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영희는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자기 집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된 거야. 영희 입을 막았다. 자, 영희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났다? 풀 냄새. 자, 여러분, 우리 소설에는 이렇게 대조적인 요소들이 등장하죠. 여기 뭐 들어가? 이쪽에. 그렇지, 고기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또 여러분 혹시 이 소설 시작할 때 천국과 지옥 기억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교과서에 그림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인가요? 여기 중간에 개천이 흐르고 있죠. 강 건너? 저쪽은? 강 건너 저쪽은 부자들의 동네 아니야? 2층 양옥집이 즐비하지. 이쪽은? 여기 영혼애가 살아가는 동네지. 개조를 이룬단 말이야. 자, 어렸을 때 영수가 지나가다가 엄마한테 묻고는 했대. 자, 묻고는 밑줄 쳐. 묻고는. 자, 묻고는. 이거 왜 중요할까요? 자, 여기는 시점은.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렇지. 과거이면서 한 번 물었어, 두 번 물었어, 여러 번 물었어. 여러 번 물었어. 뭘 물었지? 얘가 지금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그건 아니죠. 엄마 이거 무슨 냄새지? 너무 좋은 냄새가 나. 고기 굽는 냄새. 엄마한테 물어요. 근데 엄마는 재촉해서 그냥 지나가죠. 답해줄 필요는 없지. 찾을 수 없는 고기 냄새를 뭐라고 입에다 올려요? 그래서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린 영수는, 철없는 영수는 일부러 엄마한테 막 다그쳐 묻죠.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난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설마 사줄 수 없는 고기를 그냥 어머니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자, 그러자 영수 대답을 쭉 보세요. 이 어린 영수의 철없는 영수의 대사입니다. 거짓말.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우리 난소궁에서의 대사는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를 모두 보지 말고 사람별로 묶어서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해요. 영수의 대사를 한 번에 읽고. 자, 어머니는 뭐라 그러죠?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이렇게 계속 아버지를 두둔하고 있어요. 자, 어린 철없는 영수는 어머니에게 다그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핵심에는 주머니 달린 옷이 있어요. 어린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린이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기 마련이고 그 호주머니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 있나요? 뭐 있어봤자 뭐 몇천 원이나 뭐 몇백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뭐 마이쮸나 이런 거 들어가 있겠지. 어? 4, 7살들이 뭐 주머니 뭐 그렇게 많겠어요? 가진 게? 어린아이들한테 주머니라는 거는 소유물을 뜻하고 이 소유물은 사실은 별거 아니야. 사탕, 캐러멜, 몇백 원의 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의 부모들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진짜 옷의 구조에 주머니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었더라도 그 주머니 속에 늘 뭐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나도 딴 애들처럼 몇백 원의 돈, 얼마간의 먹을거리, 간식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싶은데 허락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고 그럼 이거는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겠어요? 그쵸. 경제적으로 무능한 다른 아버지들하고 달리 맛있는 것도 못 사주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빈정거리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이게 빈정거리는 거죠. 어린이도 할 수 있어. 근데 계속 엄마는 아버지 좋은 분이다. 이게 다그치 이게 계속 아버지 그야말로 실드 쳐주죠. 수백 번도 더 들었어. 집안이 속지 않아. 그러면서 영수가 막 대답을 하죠. 영희가 또 약간 어린 시절이지만 어린 시절 과거 회상 중에 영희도 등장하네요.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그러면서 영희가 일러 바쳐.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엄마한테 들켰지.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나 때리려고 그래. 끝까지 일러 바칩니다. 영희. 이러다 진짜 오빠한테 맞겠네요. 한테. 자, 여러분. 과거 회상은 어디서 끝났을까요? 과거에 어머니와 나와 영희가 나누었던 또 슬픈 대화의 한 장면이죠. 난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는 악당도 못 된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난 자꾸 고기 냄새를 맡으러 가고 그런 나를 영희는 이르고 때리려고 그래까지가 바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과거 회상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이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있나요? 그건 어느 장면하고 이어지나요? 어느 문장하고? 앞에서 69쪽에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영희 손으로 이 영희 입을 막았다. 이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영희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입에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왜 이렇게 막 미워해? 야, 울 거면 수풀에 들어가서 울어. 막 입을 막고 막 한 대 콩 쥐어박고 막 이랬어. 영수도 영희가 원망스럽지 않을까? 지금 다 가족들이 모두 슬픈데 영희마저 우니까 불쌍하지만 가족이 모두 너무 비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든 데서 울지 마 하면서 데려간 거지 얘를. 데려갔는데 계속 울어? 콩 쥐어받고 뭐 이런 거지.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우리가 그때라는 말은 사실은 나는 두 가지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희를 콩 쥐어박던 그때도 주머니가 없었고 어린 시절에 영희와 영수는 또 주머니가 없었고 그죠? 작은 소유물마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린 시절인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흘러서 요즘에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 쪽날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칠게요.